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ERM에서 근무하는 곽승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전반적인 ESG 관련돼서 말씀 요청 들어서 이제 준비했다가요. 추가적으로 뭐 요새 그 책임 있는 광물이라든지 뭐 분쟁 광물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그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그거와 같이 연결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ESG라는 주제가 너무 커서 뭐 20분, 뭐 30분 내에 다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린 이제 책임 있는 광물 분야라든지 responsible sourcing, 그다음에 뭐 분쟁 광물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게 왜 이슈가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저는 그 ERM이라는 회사인데요. ERM은 이제 영국에 본사는 있는데 미주라든지 아시아 퍼시픽 내에서도 뭐 한국, 일본, 호주, 중국 다양한 국가에 100여 개국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ESG라든지 ESG라는 용어가 이제 흔해지기 전에 보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sustainability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런 분야, 그다음에 환경 안전, 뭐 공급망 이런 쪽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컨설팅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ESG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큰 단어고 이게 사실은 없던 게 갑자기 최근에 뻥 하고 이렇게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왜 최근에 이렇게 부각이 됐는지 이 중에서도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들으시면 좋을지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풍선에도 보면 뭐 그 거버넌스, 환경, 뭐 사회, 뭐 위험성 평가, 이해관계자 동다양성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뭐 그 ESG란 걸 약자를 보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제 주로 최근에는 ESG가 많이 수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ESG 쳐보시면 그게 이제 넷제로 해서 이제 탄소 중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하면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까, 저희가 넷제로를 선언할까,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쪽 분야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 법제화도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움직임도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뭐 지속 가능성이란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 왜 그 ESG로 수렴을 해 나가고 ESG가 또 온실가스로 나가고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넷제로로 나가고 있느냐, 이 부분은 과거에는 이게 약간 좋은 의지를 갖고 선한 의지를 갖고 기업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조직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많이 움직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투자자나 기업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ESG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할 거예요. 뭐 돈을 빌려줄 수가 없겠네요. 아니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의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수를 못 주겠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뭐 평가, 레이팅을 받으셔야 투자자도 많이 끌어오시고 주주들한테 좋은 리턴도 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자꾸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 기업에서도 이걸 그냥 우리가 좋은 뜻에서만 하면 안 되겠다, 홍보 형태로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ESG가 좀 더 부각이 되고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을 평가할 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핵심 부분이 이제 재무적인 지표를 가지고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나쁜 기업입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재무적인 부분을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기본에 깔고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환경이나 사회나 거버넌스 부분도 잘하는 기업들을 좋은 기업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측면에서 ESG가 또 중요한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맨 처음에 나오게 된 유래가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 98년도에 UN 보고서 상에 우리 뭐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그 보고서 상에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 개발은 어느 기업에 아니면 이런 민간의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요, 전 지구적인 UN 차원에서 아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우리 세대에서 뭐 자원도 잘 절약해서 쓰고 우리의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잘 맞춤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들한테도 좋은 걸 좀 넘겨주자는 의미로 처음에 나왔고요. 그게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융 쪽 아니면 뭐 돈을 움직이는 쪽에서 이제 이 관심을 갖고 나가게 돼서 최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도권을 잡고 이니셔티브를 잡고서 지금 나가고 있는 형태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중에 중간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EU 뭐 공급망 실사법이라든지 아니면 EU에서 나와 있는 뭐 비재무적인 부분,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로 내라, 기업들의 요구하는 이런 법제화되는 단계까지 지금 이르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증권 거래소 상장된 기업들 간의 그 경우에는 뭐 기업 보고서도 내시고 뭐 지속 가능 보고서도 내시는데, 이게 아예 법제화돼서 지속 가능 보고서 형태로 이제 반드시 내도록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내려고 하시면 활동한 게 없으시면 못 내시죠. 활동을 하려고 하면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 충분히 이행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ESG 경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고, 이건 뭐 워낙 뭐 많이 들으신 부분이라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요청을 받으면서 몇 개 이렇게 뭐 리서치를 해봤는데,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광물 쪽에 뭐 리서치 페이퍼도 많이 내시는 회사들의 리서치를 해봤는데, 광업 분야에 앞으로 올해 아니면 내후년도 뭐 근래에 중요한 리스크로 어떤 게 부각이 될까요? 했을 때 많은 부분에 이제 응답한 부분이 이제 ESG 분야가 34%라고 응답한 게 있었고요. 그러면 ESG 중에서도 뭐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역 사회와 영향인데 괄호치고 인권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넷제로, 뭐 탄소 중립 이런 거는 이제 환경 부분인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인 이슈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응답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또 다른 보고서에도 보시면 여기도 지역사회의 영향이 앞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볼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의 영향이, 이것도 굉장히 큰 단어, 이 자체로도 큰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아까 앞전에 이제 발표해 주신 강사분들께서 이제 밸류 체인 잘 그려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밑에 보시면 뭐 광산도 있고 뭐 정제, 재련, 운송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밑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법제화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인가요? 그때 그 금융위기 나왔을 때 미국에서 이제 그 법을 만들었죠.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리폼 앤 컨슈머 프로텍션 액트라고 해서 미국 상원의원 도드하고 프랭크란 분이 저 법을 만들었는데, 뭐 금융위기 이후에 월스트리트를 어떻게 개혁하자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들어간 게 분쟁 광물에 대한 레포팅 의무였습니다. 미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당신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아니면 제품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분쟁 지역에서 소싱을 한 광물이 들어갔을 경우엔 우리한테 레포팅 보고를 하십시오. 요구사항이 돼 있어서, 그 이후에 많은 미국 기업들은 사실은 자기네 공장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뭐 애플도 자기네 공장 없이 뭐 대만 회사에 대해서 조립하고 이렇게 하니까, 니네가 레포팅을 해요, 우리가 레포팅을 하니까 니네 자료 줘. 그 회사도 또 광물 소싱을 하니까 밑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뭐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 이걸 레포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EU에서도 보면 쟤네들이 저걸 하는데 왜 하지? 이렇게 보다 보니 이게 여기 보시면 콩고 민주공화국 및 주변 9개국입니다. 저기서 우리가 뭐 코발트라든지 여러 가지 광물들을 소싱을 하는데 뭐 사람도 많이 죽는다 그러고 애들 뭐 강제 노동도 있고 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EU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지금 강제화하고 있는 거죠. 분쟁 광물이 처음에 나온 이유 자체가 뭐 아까 발표해 주신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도 있지만, 콩고에서 코발트가 많이 나오다 보는데, 이 코발트가 대규모 광산보다는 이제 소규모 광산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광산은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소위 말해서 일부 사람들이 삽질을 해서 구멍을 파서 밑으로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거 어른이 들어가려고 하면 크게 구멍을 파야 되니 애들을 내려 보낸답니다. 근데 뭐 안전 조치도 없이 내려갔던 애가 깔려서 죽기도 하고, 그 광물을 캐서 이제 재련소나 이런 데 갖다 팔려고 시장에 나가는데 중간에 반군들이 뺏어서 자기네가 다 갈취를 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 데려다 강제 노동도 시키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돈이 생기면 또 무기를 사갖고 또 정부에 또 싸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돼서 그걸 근절하자는 의미에서 이 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도 동일한 형태의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ESG 중에 넷제로 이슈보다는 약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법안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책임 있는 공급망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뭐 그 미국의 법도 있지만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법제화된 것도 있고 아니면 민간 기업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것도 있고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 여기 법제화된 거는 여기 보시면 영국의 현대판 노예 방지법에서 모던 슬레버리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노예란 말이 최근에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여기서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당신네들 회사 아니면 그 밑에 공급망에서 이런 강제 노동을 통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없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쭉 다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겠죠. 비슷한 법이 호주에서도 만들어졌고요. 여기 또 최근에 이제 뭐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보시면 나이키, H&M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신장 지역의 목화, 면화 이거 안 쓴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사람들이 갇혀서 강제 노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맥락도 우리 광업 분야는 아니지만 연결이 되고요. 또 여기 뭐 프랑스 의회에서 인권 침해 모니터링하는 법제화한 것도 있고 네덜란드도 만들었고요. 독일도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EU라는 하나의 큰 뭐 일종의 국가가 있지만 그 밑에 세부적인 법안들은 또 각 나라에서 만드는데 최근에는 뒷부분에 나오지만 EU 전체적인 이런 법제화된 게 나왔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공급망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연결돼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뭐 분쟁 광물 관련돼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국제적으로 뭐 표준이 없다 보니 되게 힘들잖아요. 어느 식으로 어디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OECD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분쟁 광물에 대해서 우리 회사들이 아니 기업들이 실사를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라고 이제 지침까지 만들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공급망 내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리스크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실사도 하고 보고도 하십시오 하는 지침도 나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EU 법인데 올해 2월달에 지금 이제 나왔고요. EU는 법 체계가 이 디렉티브란 거를 만들게 되면 EU의 각 국가들에서는 법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티브에서는 기업 자체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인권에 영향이 없는지 기업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환경적인 영향이 없는지를 실사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는 단어 자체를 보시면 가서 그 현장에 가서 하시는 것도 실사고요. 그거 아니고 뭐 프로세스화해서 문서를 보고서 검증을 해서 하는 것도 실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직접 가든 아니 삼자를 써서 가든지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가장 큰 그 실사의 방법 중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룹 1, 2로 나뉩니다. 그래서 EU에 원래 본사가 있는 기업들은 규모가 500명 이상 직원이 있고 1.5억 유로의 매출이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해당이 되고요. 난EU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발표해 주셨는데 EU에다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하시게 됐을 때 유럽 내 매출이 1.5억 유로 이상이고 500명 이상 직원이 되면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시게 됩니다. 뭐 큰 기업들은 뭐 어느 정도 맨파워도 되시고 하니까 크게 염려는 없으시겠지만 밑에 보시면 그룹 2가 이제 문제죠. 작은 규모인데 여기도 보시면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2년 이후에 이제 하셔야 되고요. 여기 고위험 섹터란 걸 한번 보시면 우리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 섹터에 포함이 되는 게 광물 분야가 포함이 됐습니다. 광물 추출, 재련, 가공업. 그러니까 광물의 광산부터 해서 그 위에 그 밸류 체인을 쫓아가면서도 해당이 될 수 있게 법제화했고요. 그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광업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권에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법제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똑같이 아까 그 OECD 듀 딜리전스 가이던스 한 비슷한 형태로 리스크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 주요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법제화된 요구 사항이었고요. 여기 RMI라고 하는 민간 기업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RBA라고 하는 전자 회사들, 전기 전자 회사들의 모임에서 잘 아시겠지만 핸드폰 만드는 데 있어서 코발트도 들어가고요. 아까 그 분쟁 광물 이슈들에 많이 나오는 3TG라고 하는 탈타늄, 틴, 텅스텐, 그다음에 뭐 금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분기가 돼서 RMI라고 하는 단체를 또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한국 기업으로 뭐 삼성전자나 삼성 쪽 계열사, 그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가고요. 이런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 공급망 상에 이런 인권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여기 참여하신 기업들 중에서는 최소한 이 CMRT라고 하는 요 시트에다가 우리 공급망에서 이 분쟁 광물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받으셔갖고 아마 우리의 고객사들한테 제출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임 광물 관련돼서는 여기 검증 프로세스라고 하는 문서도 만들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지도 여기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OECD 쪽에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보면 뭐 이 휴먼 라이트라고 인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 편에서도 맨 위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인권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시큐리티라고 나온 부분도 시큐리티 이게 뭐지 그러실 수 있는데 보안 관련된 건데,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치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민간 사설 경호 업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또 반군하고 연관돼 있거나 뇌물을 받거나 뭐 인권 유린이 있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쪽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가 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의 한 분야로서 여기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이제 지속 가능성 관련돼서 그 지침을 주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광업이나 광물 분야에서 중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여러 ESG 이슈들을 다뤄놓고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셜 캐피탈이나 휴먼 캐피탈 부분 보시면 메탈스 앤 마이닝 부분에 보시면 휴먼 라이트라고 해서 인권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뭐 휴먼 캐피탈 부분 레이버 프랙티스 이것도 기업의 노동권과 인권이 연관돼서 지금 많이 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굉장히 큰 이슈로 되고 있고, 오늘 발표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법제화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 법제처에 계류가 돼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다 통과를 돼 있고, 그래서 그 인권정책기본법이 지금 만들어질 예정에 있고요. 이제 정책기본법이 나오면 항상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법제화들이 될 움직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EU나 미국 같이 동일한 형태의 요구들을 기업들이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본법의 일단 현재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권 우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권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된다는 걸 명시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일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RBI에서 나와 있는 지침들을 보시면 우리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ESG 이슈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놓으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당연히 이제 환경적인 부분, 여기는 이제 큰 축이 그 넷제로와 관련된 부분도 해당이 될 거고요. 이제 워낙 위험한 산업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나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이 다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 관련된 이슈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사회 부분에 보시면 인권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권도 있고 뭐 강제 노동이라든지 아동 노동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평등, 근로 시간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담고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법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따르셔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업무하시게 되면 그쪽 사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공급망 밑으로 가시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급망 실사라든지 우리 공급 업체들한테 지침을 준다 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신 게 우리가 다양한 ESG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관련이 된 ESG 이슈들이 뭔지를 먼저 뽑아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우리 회사만의 방침을 만드시고 그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 시스템 구축하셔서 절차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행하시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그 ESG에 대한 큰 물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